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기술센터장 황재욱 상무입니다. 2022 기술 컨퍼런스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제약이 있는 시기이지만 그래도 자연의 변화는 위대하듯이 기술의 변화 또한 경이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배움을 게을리하면 신기술의 트렌드는 저만큼 앞서 나감에 놀라곤 합니다. 올해 기술 컨퍼런스는 저희뿐만 아니라 건설업의 이슈이기도 한 기술 사업화와 디지털화에 대한 기술 트렌드를 공유드리려 합니다. 첫째 날은 기술 사업화를 주제로 모듈러, SMR, 신사업 아이템 등 사업본부 핵심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둘째 날은 공간정보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제로 공간의 정보화 및 디지털 트윈 기반 기술을 소개하려 합니다. 또한 각 분야별로 명망이 높은 인사들을 초청하여 그분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도 마련되어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컨퍼런스는 오늘부터 이틀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되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사내 시스템에 업로드 예정이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본 컨퍼런스가 여러분들의 사업 수행에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보다 안전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며 신기술 및 지식 함양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임직원 모두가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우리만의 기술 페스티벌로 자리매김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는 온라인이 아닌 직접 뵙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존 원전과 SMR의 차이점은 안전성과 활용성에 있다고 봅니다. SMR은 설계 개발부터 안전성에 초점을 두고 개발을 하였기 때문에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원자로입니다. 활용성 측면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정열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활용성이 무궁무진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SMR은 소규모, 소용량으로 설계 개발되어 피동안전 계통과 고유안전 개념이 접목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기존 원전 대비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되었고 기존 원전에서 발생했던 중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거의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지진, 쓰나미 등과 같은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항공기 테러와 같은 항공기 충돌과 같은 테러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부 사고의 안전성 확보 또는 자연재해나 테러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서 안전에 안전을 더한 안심 원자로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SMR은 신재생 에너지와 함께 넷 카본 제로 달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전력 공급 등으로 그 시장의 활용성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원자력연구원 김근거입니다. 오늘 그 뜻깊은 자리에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들께 SMR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목차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인 소형 원자로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 전망 등을 알아보고 다음으로 스마트 개발 현황 및 현재 추진 중인 한국과 사우디의 스마트 동반자 협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 가스 냉각로인 MMR의 특성과 캐나다의 건설 추진 현황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형 원자로입니다. 소형 원자로는 영어로 SMR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 두 가지의 정의가 있습니다. 하나는 Small and Medium Size Reactor라고 합니다. 1990년대부터 IAEA는 원자로를 용량으로 구분하여 분류를 해왔습니다. 300메가와트 이하를 소형 원자로, 300에서 700메가와트까지를 중형, 700 이상을 대형 이렇게 분류를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중형과 소형을 합쳐서 중소형 원자로, 영어로는 Small and Medium Size Reactor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미국이 새롭게 SMR을 정의를 했습니다. Medium Size 대신에 Small Modular라는 용어를 집어넣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Small Modular Reactor라고 해서 소형 모듈형 원자로를 SMR이라고도 합니다. SMR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소형이면서 모듈형 원자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노벨상 수상을 하신 스몰레이 교수가 그 정의한 그 휴머니티스의 인류의 그 탑 10 프로블럼, 당면한 10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가장 중요한 이슈로 보고 있고 이어서 물, 식량, 다음에 환경, 빈곤 등의 순서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는 우리 인류가 삶을 생활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인류가 해결해야 되는 당면한 과제 제일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소비량은 우리가 인류가 생활해 오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에너지 소비가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에너지 소비의 예측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구수 증가, 삶의 질 향상 이런 요소 때문에 에너지는 지속적으로 많은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에너지원으로는 화석연료,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등이 있습니다. 특히 석탄, 오일, 바이오매스 등과 같은 화석연료는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고 저장이 용이한 에너지이지만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고 특히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태양열, 풍력, 수력, 조력 등과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온실가스,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에너지 밀도가 매우 낮고 간헐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연적으로 에너지 저장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에 반해 원자력은 에너지 밀도가 매우 높고 우리가 에너지 저장도 용이하고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원자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안전성에 대한 이슈가 있고 사용 해결료 처리 문제 등 이러한 단점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에너지 믹스라는 것은 어떤 나라가 자기 나라의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어떤 에너지원을 조합해서 이 에너지 수요를 충당할 것인가 하는 그 조합입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약 30여 개국에서 438기의 원전이 운전 중에 있습니다. 57기 원전이 건설 중에 있고요. 작년 통계를 따르면 전 세계에서 전력 생산량의 10.3%를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전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전 발전량 측면에서 보면 세계 5대 강국 중 하나입니다. 이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장 많은 원전 발전량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미국,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중국, 프랑스, 러시아 다음에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 원자력 에너지는 무탄소 방출 에너지원으로 상당히 그 신재생 에너지와 마찬가지로 넷 카본 제로, 즉 이산화탄소 발생량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상당히 각광받고 있는 에너지원입니다. 현재도 세계 45개국에서 새롭게 원전을 도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원전 시장에서 우리가 건설할 수 있는 원전들은 대형 원전들 뿐입니다. 원자력 발전소는 1960년도 개발할 당시에는 소규모였으나 규모의 경제에 따라서 경제성 향상을 추구해왔고 그에 따라서 원전은 대용량화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700메가와트급 원전을 건설하였으나 이후에는 한국형 표준원전인 OPR-1000의 1000메가와트급, 현재는 1400메가와트급인 APR-1400을 우리나라 주력 원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대형 원전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초기 건설비가 매우 많이 듭니다. 또한 건설 사업 기간이 꽤 깁니다. 또 하나 대형 원전의 특징은 고용량 송배전선이 필요합니다. 전력을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시켜주는 인프라인 이 송전 라인이 갖춰지지 않는 국가에서는 대형 원전을 건설할 수가 없습니다. 소용량, 소규모 방사선을 갖는 소형 원전은 피동 안전 계통과 고유 안전 개념 접목이 용이하기 때문에 단순하고 신뢰성이 큰 안전 계통을 가지고서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후쿠시마와 같은 그러한 원전 사고는 이런 소형 원자로에선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낮습니다. 또한 경제성 측면에서도 초기 자본 투자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도상국들도 쉽게 이 소형 원전 건설에 나설 수 있을 것이고 특히 표준화와 다수기 반복 건설을 통해서 그 원전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모든 부품을 공장에서 제작하고 현장에서 조립하는 개념으로 채택하기 때문에 건설 공기를 상당히 단축시킬 수 있어서 경제성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나라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전력 송배전망인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활용성 측면에서 보면은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해수 담수화, 지역 난방열 공급 또는 다양한 산업체에 공정열을 공급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와 합쳐서 무탄소 전 카본 제로를 달성할 데도 기여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양한 활용성을 근거로 해서 소형 원전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분산 전원을 추진하는 국가라든가 노후화된 석탄 화력 발전소를 대체하려는 수요 또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체의 공정력 공급 이와 같은 다양한 활용성에 따라서 소형 원전의 시장은 상당히 긍정적이고 2017년 영국 정부가 발간한 소형 원전 타당성 보고서에 따르면 2035년까지 65기가와트에서 85기가와트까지의 소형 원전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10메가와트급은 우리 스마트를 기준으로 본다면 저 숫자는 약 한 600기에서 800기의 소형 원전 수요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IAEA가 매년 편찬하는 그 SMR 소형 원전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에서 약 70여 종의 SMR이 개발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IAEA 보고서에 등재되지 않는 모든 소형 원전을 다 카운트한다면 전 세계에서 약 300여 종의 SMR이 개발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스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반디, 렉스텐, 아톰 등이
PWR 타입의 SMR이 개발 중에 있고 추가로 그 가스 쿨드 리액터, 소듐 쿨드 리액터, 몰튼 솔트 리액터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여러 가지 다양한 SMR이 개발 중에 있으며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살펴보면은 KLT-40 원자로는 러시아가 이미 바지선에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SMR입니다. 1980년도에 쉐빙선에 탑재했던 KLT-40이라는 원자로를 바지선에다가 선적을 해가지고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카렘 원자로는 아르헨티나가 현재 원용로를 건설 중에 있고 중국도 ACP-100을 개발해서 현재 차이난성에서 첫 호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뉴스케일 원자로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첫 호기 건설 계약은 추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뉴스케일은 최근에 미국 NRC로부터 DC 표준 설계 인가를 승인받은 바가 있습니다. SMR 상업화를 위해서는 몇 가지 도전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 검증과 두 번째는 상용화 검증입니다. 기술 검증은 소형 원전에 접목된 모든 기술에는 이 기술을 적정한 방법으로 검증을 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인허가를 받지 않고 또 기술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한 상품이 됩니다. 이렇게 기술 검증을 다 완료하고 인허가를 획득을 하더라도 첫 호기 건설을 통해서 다른 에너지원 대비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 걸 보여야 되고 또 하나는 운전 유지 보수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시연해야 됩니다. 이와 같은 기술 검증과 상용 검증을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SMR이 시장에 진출해서 각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스마트 개발 현황 및 한국 사우디 스마트 개발 협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소형 원자로 이름입니다. 스마트는 전기 생산뿐만 아니라 해수 담수화 또는 지역 난방 열 공급의 열병합 활용을 목표로 해서 개발됐고 표준형 사이즈는 365MW의 열출력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열출력을 활용하여 110MW의 전기를 생산하거나 또는 100MW의 전력과 하루 4만 톤의 해수를 담수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 한 기가 생산하는 전기와 물은 인구 10만 도시에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용량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1997년서부터 스마트 개발을 추진해 왔습니다. 1997년서부터 약 10여 년 동안은 우리 원자력 연구원이 중심이 돼서 스마트의 핵심인 원자로 개통과 안전 개통의 개념 개발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서부터는 스마트의 기본 설계를 착수했고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계가 모두 참여를 해서 전체 스마트 플랜트 설계를 완성을 하고 스마트에 접목된 기술 검증을 수행했습니다. 스마트 설계 결과와 기술 검증 결과를 우리나라의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 1년 반 동안에 기술 인허가 심사를 받고 최종적으로 2012년도에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하였습니다. 일체형 원자로의 표준설계 인가는 전 세계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후 2015년부터는 사우디와 협력해서 공동 상용화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의 개념은 상용 원전에서 검증된 PWR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여기에 혁신 개념의 기술을 접목하여 새롭게 우리가 원자로를 개발한 것입니다. 기존 상용로에서 우리가 이미 활용해서 충분히 검증된 핵연료 기술, 제어봉 구동장치, 반응도 제어 기술 이와 같은 기술들은 그대로 가져왔고 그 다음에 이런 검증된 기술 바탕으로 일체형 원자로 기술, 피동안전 기술 또는 모듈라 기술, 디지털 제어 기술 등을 접목을 해서 우리 스마트라는 새로운 신형 원자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원자로 개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검증입니다. 그래서 스마트 개발에는 스마트 개발 초기부터부터 스마트 기술 검증 프로그램을 가동을 시켰습니다. 개별 효과 실험, 기기 성능 실험, 종합 열수력 효과 실험 등 지금까지 이 스마트 기술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서 약 50여 개 종의 기술 검증 시험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스마트 원자로는 일체형 원자로입니다. 좌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존 상용 원자로는 원자로와 전기발생기, 가압기, 펌프 등을 개별 컴포넌트로 설계를 하고 이 주요 1차 계통의 주요 기기를 대형 배관을 통해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마트에서는 1차 주요 기기들을 하나의 압력경기 안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형 기기들을 연결하는 대형 배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대형 배관이 파단되는 가상사고를 설계 단계에서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스마트에서는 간단한 안전계통을 가지고 충분히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스마트 설계를 3차원 도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마트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그 3차원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한 영상입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 원자로 집합체 내부의 구조물들이 여러 가지 모듈 형태로 조립이 돼서 현장으로 이동해가지고 현재 어떻게 조립하는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는 전기발생기가 조립되고 있고 이것은 서포트, 슈라우드가 조립되고 있습니다. 원자로 냉각제 펌프는 수평으로 조립을 할 예정이고요. 4개의 원자로 냉각제 펌프가 조립이 됩니다. 다음엔 해결료 집합체를 설치를 할 거고요. 장전을 하고 다음에 어퍼 가이드 스트럭처 어셈블리가 장전이 되고 ICI 스트럭처 어셈블리들도 모두 모듈 형태로 제작해서 설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헤더 위에 제어봉 구동 장치를 설치한 다음에 이것을 스터드 볼트로 체결을 하면은 원자로 집합체의 내부 구조물 또 해결료 등이 장전이 완료가 됩니다. 따라서 스마트인 경우는 그 현장에서는 용접을 하지 않고 이와 같이 조립만 해서 설치를 완료하는 개념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떤 기술 검증을 수행하였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스마트 기술 검증을 위해서 2개의 실측, 실제 모형, 실제 사이즈와 똑같은 해결료 집합체를 제작을 했습니다. 하나는 열수력 검증 시험에 활용했고 다른 하나는 기계적 특성 실험에 활용했습니다. 또한 스마트의 운전 여유도를 확인하기 위한 임계 열속 실험도 캐나다의 그 스턴랩에서 저희들이 수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주요 기기 및 기계 구조 시험으로서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내부 구조물의 다이나믹, 동적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동적 특성 실험도 하였고 원자로 냉각제 성능 실험, 전기발생기 제작 시험, 제어봉 구동 장치 특성 실험들을 저희들이 수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스마트의 전기발생기는 원자로 노심에 가까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정상 운전 중에 중성자 속 조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중성자 조사 후 전기발생기 전열관 물질의 물성 특징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중성자 조사 실험도 수행하였습니다. 열수력 검증 시험과 종합 열수력 검증 시험은 안전계통이나 원자로 계통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실험입니다. 열수력 검증 시험으로서는 그 피동 잔열 제거 계통의 열전달 특성 실험, 또 가압기 특성 실험, 또 안전주입 계통의 특성 실험들을 개별 효과 실험으로 수행하였고 이와 같은 열수력 검증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스마트 계통, 전체 계통의 종합적으로 열수력 검증을 하기 위한 소규모 종합 열수력 검증 시험 장치인 비스타를 활용해서 스마트의 성능을 검증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습니다. 이 비스타 종합 열수력 검증 시험 장치는 규모가 그 높이가 약 3분의 1 정도, 스마트 실제 높이의 3분의 1 정도이고 볼륨 높이는 한 1300대 1 정도 되는 소규모 용량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했지만 전체 스마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통, 스마트 원자로 계통뿐만 아니라 안전 계통까지 다 포함시켜서 우리가 스마트 계통의 특성을 이 실험 장치를 활용해서 저희들이 모사를 하고 성능을 검증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소규모의 그 종합 열수력 검증 시험 장치 가지고 스마트의 성능을 확인했지만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스마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규모 종합열수력 검증 장치인 스마트 ITA를 추가로 설계를 하고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스마트 종합열수력 검증 시험 장치는 일체형 원자로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종합열수력 검증 장치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입니다. 높이는 실제 원자로와 똑같은 1:1 규모이고 볼륨은 49분의 1로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설치를 하였습니다. 이 실험 장치에는 핵연료를 집어넣고 핵분열을 일으키는 그 과정만 생략됐고 나머지 모든 원자로 개통뿐만 아니라 가압기, 증기발생기, 펌프 또는 안전개통까지 모두 다 구비하고 있습니다. 핵연료에서 나오는 열을 모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열기 히터를 사용했고 이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스마트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정상 운전 상태와 또는 가상 사고 상태까지를 다 실험으로 모사를 했고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스마트가 설계한 대로 정확한 안전 특성과 설계 성능을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 실험 장치를 활용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스마트 주제어실 모형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주제어실은 모두 다 디지털 기술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실제 원자력 발전소의 운전원을 초빙해서 스마트의 어떤 특이한 시나리오를 제공했을 때 얼마나 빨리 운전원이 이 원자로 상태를 인지하는가를 확인하는 실험입니다. 2010년 12월에 그 기술보고서, 설계문서, 인허가 문서를 우리 규제기관에 제출했고 1년 반 동안의 집중적인 인허가 심사를 거친 다음에 2012년 7월에 우리는 표준설계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로써 스마트가 공식적으로 기술검증이 완료된 원자로라는 타이틀을 받은 것입니다. 이 표준설계 인가를 획득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 3,400억 원의 연구비가 투자되었고 전체 1,700명의 연인원 1,700명의 연구 인력이 투입되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스마트의 장점을 요약하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스마트는 안전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된 소형 원전입니다. 피동 안전개통과 고유 안전성 개념을 접목하여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으며 기존 상용 원전 대비해서 최소 100배의 안전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스마트의 경제성은 다른 에너지원 대비 월등하게 높기 때문에 타 에너지원 대비 스마트의 경제성은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의 운전 환경은 기존 상용 원전에서 이미 충분히 경험하고 또는 운전하고 있는 환경을 그대로 적용하기 때문에 스마트가 건설되었을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운전 환경으로 인한 어떤 현안이나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용 검증을 위해서 스마트 첫 호기 건설을 국내에서가 아닌 국제협력을 통해서 해외에서 첫 호기 건설을 하는 것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 아이다호 내셔널 랩이고요. 캐나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영국, 몰도바, 사우디아라비아 등과 스마트 첫 호기 건설을 위한 협력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는 첫 호기 건설에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그 첫 호기 건설에 선뜻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는 조금 달랐습니다. 2014년부터 우리나라는 사우디와 공동으로 사우디의 스마트 건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에 따르면 사우디는 연 6% 이상의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기 에너지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사우디는 오일 발전소와 가스 발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사우디는 오일 생산량의 약 3분의 1을 자국의 발전용 연료로 소모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발전소에 오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오일 발전 단가가 상당히 저렴하게 잡히지만 실질적으로 유료 발전소의 발전 단가는 매우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러한 오일 발전을 가능하면 줄이고 다른 에너지원으로 대체를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가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또한 오일 에너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사우디의 송전망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리야드와 동부 지역 걸프만 지역은 상당히 대형 송전망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대형 원전 건설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저 위에 서북부 지역과 남부 지역을 보면은 송전망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소규모의 오일 발전소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의 오일 발전소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소형 발전소가, 소형 원전이 필요합니다. 하여 사우디아라비아는 대형 원전과 소형 원전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공동 타사성 조사를 근거로 해서 우리나라는 2015년 한국과 사우디의 스마트 동반자 협력을 합의하였습니다. 즉, 스마트를 공동 개발하고 첫 호기 건설을 통해서 스마트의 지적 재산권을 공유하고 첫 호기를 사우디에 건설함으로써 상용화를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우디의 후속 건설과 제3세계를 공동으로 진출하는 전략입니다. 우리는 스마트 기술을 원자력을 도입하는 국가한테 공동으로 소유권까지를 넘겨주는 이러한 동반자 협력을 추진하였습니다. 1단계 협력이 완료된 현재는 사우디도 스마트 기술의 일부를 소유하고 있고 이 오른쪽 그림에서 오른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우디 국가 전시관에 가면 우리 스마트를 자국의 기술의 일부로 전시하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스마트 동반자 협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까지는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스마트 기술을 개발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그 2015년에 착수된 스마트의 건선전 설계 단계, 다시 말씀드리면 프리 프로젝트 엔지니어링 디자인 단계에서 사우디가 스마트 개발에 1억 달러를 투자하였습니다. 이 1억 달러 투자금을 받아서 우리는 사우디에 건설한 그 사우디 부지 요건이나 사우디 여러 가지 특성을 반영하여 스마트 플랜트 전체의 첫 호기 건설 설계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후 스마트를 건설하고 이 건설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전 세계에 그 글로벌리 스마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한사우디 스마트 동반자 협력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첫 호기 건설 전 설계의 결과로 나온 스마트의 조감도입니다. 이 영상은 우리가 그 실제 설계 과정에서 나온 도면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을 한 것입니다. 스마트 건설 전 설계 사업을 위해서 우리는 약 한 10,000여 종의 도면을 생산을 했고요. 그 도면을 활용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두 개의 주호기가 패러럴하게 건설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원자로 건물과 터빈 건물이 있고 가운데는 두 개의 건물을 지원하는 컴파운드 건물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그 인터널 사고에 대해서도 안전하고 외부 사고에 대해서 대단히 안전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충돌이나 지진, 쓰나미 등의 자연재해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우디는 스마트 건설 부지로 얀부를 선정하였습니다. 얀부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홍해 연안에 있는 해안 도시입니다. 한국과 사우디는 패러럴 라이센싱 스트래티지, 다시 말하면 투트랙 라이센싱 스트래티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우디에 건설을 하기 위하여 건설 허가를 신청했을 때 사우디 규제기관이 스마트의 안전성을 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표준설계 인가를 받음으로써 우리나라의 표준설계 인가 심사 과정이 사우디에서 받는 건설허가 심사 과정에 레퍼런스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2019년도에 우리나라와 사우디아라비아는 공동으로 표준설계 변경 인가를 신청하였고 이미 현재는 그 표준설계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대 엔지니어링사와 협력하여 캐나다의 오일샌드 채굴용 스마트 건설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알바타주에는 많은 양의 오일샌드가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오일샌드는 모래에 역청이 달라붙은 형태고 가운데 사진과 같이 저렇게 많은 양의 역청이 모래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기에 고온의 수증기를 가하면은 맨 오른쪽 사진과 같이 원유가 녹아내리고 그 원유를 채굴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알바타주는 하루에 350만 배럴의 원유를 채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유 채굴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가스 보일러를 태워서 고온의 수증기와 전기를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가 넷 카본 제로 정책에 따라서 무탄소 에너지원을 개발해야 하고 그 무탄소 에너지원으로 스마트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를 활용하여 고온의 수증기와 전력의 공급 방안을 캐나다의 그 현지 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연구원과 현대 엔지니어링사, 한국수력원자력, 또 캐나다 현지 법인인 CKBC사와 현재 협력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MMR은 마이크로 모듈라 리액터로서 초소형 SMR의 이름입니다. MMR은 가스 냉각로입니다. 냉각제로 헬륨 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속제는 그라파이트라는 흑연을 사용합니다. MMR의 가장 큰 특징은 냉각제 온도를 950도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온도의 공정열 공급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스 냉각로의 가장 큰 특징은 해결료로 피복 입자 연료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좌측의 사진의 가운데 있는 것처럼 우라늄 커넬을 3중으로 코팅을 하여 피복 0.9mm, 직경 0.9mm의 그 피복 입자 연료를 제작을 합니다. 이럴 경우 해결료가 핵분열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들을 다 이 피복 코팅막에서 다 포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누출될 수 있는 경로를 해결료 입자 차원에서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피복 입자 해결료를 아래 것처럼 만들 때는 페블형, 약 지름 6cm 정도의 구형으로 만들면 페블형이라고 하고, 또는 우리가 그 블럭형으로 만들면 블럭형 해결료를 사용하는 원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 냉각로는 피복 입자 해결료를 페블형으로 만들었느냐 아니면 블럭형으로 만들었느냐에 따라 갖고 원자로 설계 개념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장점은 피복 입자 연료에서 나옵니다. 또한 냉각제를 헬륨가스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비활성 기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사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사화가 되지 않고 또한 구조물을 부식시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물질이 누출되는 것이 그런 경우가 아주 적습니다. 또한 출력 밀도가 매우 낮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계통이 매우 단순합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은 고온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정열 공급이 가능합니다. 가스로의 단점으로는 헬륨 가스를 냉각제로 사용하기 때문에 냉각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출력 밀도를 낮게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낮은 출력 밀도는 용량을 증가시키는 데 장애로 작용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대용량 원전 개발에는 가스 냉각로가 적절치 않습니다. 또한 다량의 사용 후 해결료를 발생시킨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모듈라 리액터는 미국 USNC사가 개발하여 현재 캐나다에 건설 중에 있는 원자로입니다. 또 용량은 열출력이 15kM이고 전기 출력이 5MW인 아주 초소형 SMR이 되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사는 캐나다 건설 사업에 EPC 주체로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 MMR은 가스 냉각로의 특징은 피복 입자 연료를 활용하고 있고, 특히 USNC사가 개발한 FCM 해결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블럭형 타입이고 하나의 해결료들을 카본 그라파이트 블록에다가 펠렛 형태로 장전하여 해결료 블록을 만들고 그 블록을 여러 층을 쌓아가지고 하나의 노심을 구성합니다. 이와 같이 단순한 형태의 노심을 구성해서 원자로
용기 안에 이 노심을 집어넣고 해결료를 냉각시키는 그 헬륨 가스 룹을 돌리면은 이 원자로가 완성되는 개념입니다. 이 원자로의 특징은 20년 동안 해결료 교체를 필요로 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온사이트, 그러니까 원자로가 설치된 곳에서의 해결료 교체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캐나다는 독자적으로 SMR을 개발하고 있지 않고 SMR 개발자들을 초빙을 해서 첫 토기를 캐나다에 건설하는 시범 사업을 유충해 있습니다. 이 시범 사업에 미국의 그 USNC사하고가 첫 토기 건설을 하는 것을 제안했고 그 제안이 받아들여져서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캐나다는 부지를 제공하고 인허가를 지원하고 SMR 개발자들은 건설을 직접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초크리버 부지에 시범 원자를 건설 중에 있고 현대 엔지니어링사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EPC의 주관사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서부터 시작해서 2026년이면 건설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건설 부지는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크리버의 그 카나디안 내셔널 레버러토리 CNL 부지며 그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 주차장 부지에 MMR을 건설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스 냉각로 기술이 실증되고 또 우리가 기술을 습득하게 되면 이러한 가스 냉각로는 또 다양한 활용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의 MMR 마이크로 모듈러 리액터인 경우는 캐나다에서 여러 가지 캐나다 북부 지방에서 여러 광산지대가 있습니다. 그 광산을 개발하는 오지에 전원을 공급하는 전원용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이런 가스 냉각로 기술을 우리가 용량을 더 키워서 100메가, 200메가짜리로 설계를 한다면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정열 공급이 가능할 것을 보고 있습니다. 공정열 공급뿐만 아니라 수소 생산용으로도 이 MMR이 가스 냉각로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발생하는 기업은 발전소를 제외하면 포항제철입니다. 포항제철소 하나에서만 우리나라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약 11%를 발생한다고 합니다. 포항제철이 이 수소 환원 공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수소를 생산해야 되는데 이 고온가스로를 활용하면 수소 생산이 가능합니다. 이때 필요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6기가와트의 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스마트로 본다면 4, 50기 정도의 스마트 용량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온가스 냉각로 기술은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발표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형 원전 시장은 잠재력이 매우 큰 시장입니다.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전력 공급 등으로 시장 수요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는 우리나라가 개발한 소형 원자로로 세계 최초로 인허가를 획득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파트너십 협력으로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고 또한 전력 생산뿐만 아니라 오일 샌드용 에너지 공급 등 다양한 공정용 공급으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스 냉각로인 MMR 또한 초소형 원전으로서 다양한 수요가 있습니다. 가스 냉각로 기술을 우리가 습득하게 되면 고온의 공정열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마트와 MMR 수출 시장을 개척하게 되면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체가 도약하는 기회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원자력 수출은 우리나라 공공기업이 주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스마트와 같은 SMR이나 MMR과 같은 마이크로 SMR 등은 민간 기업이 주도하여 보다 발빠르게 세계 시장을 선점하고 세계 시장을 석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같이 국내 원전 건설 시장을 뛰어넘어 세계 시장의 석권이 필요합니다. 스마트와 MMR의 세계 수출 시장에 내일을 건설한다는 현대 엔지니어링사가 중심에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듈화란 간단히 말해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일을 공장이나 야드에서 제작이나 조립을 하는 실행 전략입니다. 모듈화 전략은 cost, schedule, quality, safety, predictability, reliability 및 sustainability, performance 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제 연구에 따르면 모듈화 전략은 올바르게 수행될 경우 대략 평균 12%의 공기와 19%의 공사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선진사들은 정통적인 커스트와 스케줄 관련 장점 이외에도 모듈화를 통한 predictability, reliability 향상에 주목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에 모듈화를 적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플랜트 분야의 모듈화 시장 규모는 북미 지역과 중동 지역의 발주자들의 모듈화에 대한 선호의 증가와 더불어 점차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세계 선진 건설 기업들과 연구기관들을 중심으로 모듈화의 장점들을 극대화하기 위한 모듈 최적화 연구와 모듈화와 디자인 표준화를 동시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와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모듈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플랜트 모듈화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최진욱입니다.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간략하게 제 소개부터 하고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라스베가스에 있는 네바다 주립대의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최진욱입니다. 제 주소와 이메일 주소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전 2010년도에 미국 텍사스 주립대로 대학원을 진학한 이후 쭉 플랜트 모듈화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박사학위는 모듈화 성공 필수 요소에 관한 연구로 받았고요. 2013년 이후로 CIA 모듈화 전문가 모임의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로도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35편 이상의 모듈화 관련 페이퍼나 저서를 출판했습니다. 현재 CIA에서 진행 중인 모듈화 관련 연구팀의 총 연구 책임자로 모듈화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과거 스타트업, 디자인 표준화, 모듈화 관련 연구팀에도 참여한 바 있습니다. 앞서 말한 참여했던 연구팀에서 주 저자로 출판된 CIA 보고서들입니다. 보시다시피 모듈화 연구뿐 아니라 커미셔닝 및 스타트업, 디자인 표준화에 관한 연구도 플랜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연구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아까 간략하게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50여 명의 모듈화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는 CI Modularization Community for Business Advancement라는 모임의 아카데믹 어드바이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달 한 번씩 온라인 미팅과 1년에 한 번씩 대면 미팅을 해오고 있으며 모듈화 전반에 관한 최신 이슈들에 대해 경험과 도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계로는 모듈화 및 표준화 전문가로 올 시작된 모듈화와 표준화 전략에 관한 스페셜 컬렉션 리드 게스트 에디터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플랜트 모듈화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하지만 빌딩이나 다리 쪽 모듈화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 연구는 특히 모듈화 관련 분야 중 계획, 관리, 그리고 승행에 관한 연구를 주로 해왔고 최근에는 새로운 기술들을 모듈화에 적용시키는 연구들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로 저에 대한 소개를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은 이와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모듈화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모듈화 정의를 포함한 기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모듈화 전략이 왜 필요한지, 현 건설 산업 상황과 모듈화 장점들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모듈화 최적화의 중요성과 현재 플랜트 모듈화 적용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고 모듈화의 다음 단계인 디자인 표준화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듈화에 대한 기초적인 정의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CI 연구팀은 모듈화를 On Execution Strategy which entails transfer of stick-built construction effort from the job site to one or more fabrication assembly shop in yards or pre-assembly location으로 정의합니다. 간략하게 말해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작업하던 일을 공장이나 야드에서 제작이나 조립을 하는 실행 전략입니다. 플랜트 모듈화는 컴포넌트 레벨인 prefabrication, sub-unit 레벨인 pre-assembly, major system 레벨인 모듈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prefabrication의 예로는 파이스풀이나 vessel, 그리고 pre-assembly 예로는 pre-assembled structure나 dress vessel을, 그리고 모듈의 예로는 pre-assembled rack 또는 vendor package unit을 들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은 미국 플랜트 산업에서는 사이트 컨스트럭션에 반대되는 말로 이 세 가지를 포괄하는 기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오프사이트 컨스트럭션 이외에도 나라마다 건설 분야마다 각기 약간 다른 용어들을 쓰이고 있으나 현장에서 작업하던 일을 다른 곳에서 옮겨 작업하는 컨셉은 같습니다. 모듈화 기초에서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용어 중 하나는 모듈화 정도를 나타내는 percent modularization 입니다. 모듈화의 핵심은 노동 생산성이기 때문에 percent modularization이 통상적으로 쓰이는 면적이나 돈이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긴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그럼 왜 모듈화를 적용해야 할까요? 최근 트렌드를 보면 점점 더 많은 플랜트 프로젝트들이 더 커지고 있으며 안타깝게도 그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코스트나 스케줄 오버런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제조업이나 다른 산업이 노동 생산성을 크게 올린 것에 비해 건설업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제조업과 건설업을 분석한 CI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은 defects, overproduction, waiting, non-used resources, transportation, inventory, motion, 그리고 excess processing 등으로 인해 비생산적인 시간이 제조업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같은 CI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이나 조선업은 모듈화와 디자인 표준화를 통해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건설 산업, 특히 플랜트 프로젝트들도 비슷한 이득을 볼 수 없을까요? 그래서 140여 개의 선진 건설사들의 컨소시엄이자 연구소인 CI에서는 모듈화 전략을 브레이크스루 스트래티지로 꼽았으며 보시는 바와 같이 1980년대 이후로 이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모듈화 관련 연구 이외에도 많은 토픽들을 연구했던 다른 연구팀들도 모듈화나 표준화 전략이 그 토픽이나 방법을 달성하게 하는 중요한 방법들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야드나 공장에서 모듈을 만드는 게 장점이 있을까요? 당연하겠지만 모듈화 공장에서는 작업을 하게 되면 날씨 영향이 적고 땅에서 제작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장비들이 상시 구비되어 있고 여러 모듈을 현장에서 준비하는 중에도 동시에 제작을 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노련한 기술자들을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고 안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듈 야드의 장점으로 인해 모듈화 전략은 프로젝트 공기를 단축하고 공사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품질, 안정성을 높이는 등 여러 장점을 가져다 줍니다. 그 여러 장점 중 생산성 향상, 그로 인한 공기 단축이 가장 큰 모듈화의 장점으로 꼽히고, 특히 최근에는 글로벌 선진사들은 모듈화를 통한 예측 가능성이나 신뢰성 향상에 주목을 하고 더 많은 프로젝트들의 모듈화를 적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듈화를 극대화하는 게 좋은 거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서, 그렇지 않고 최적화가 왜 필요하고 최적화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모듈화의 장점을 모든 프로젝트들에 공짜로 쉽게 얻을 수 있다면 지금쯤 모든 프로젝트가 모듈화를 적용하고 있겠지요? 아쉽게도 모듈화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쉽거나 모든 프로젝트에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략이 아닙니다. 모듈화는 정통적인 방식과 다르게 모듈을 야드에서 제작해서 현장에 옮겨와 설치하는 특수성 때문에 엔지니어링 비용이 증가하거나 운송 비용이 추가로 드는 등 전통적인 스틱빌 방식에서 들지 않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계획과 관리 감독이 필요로 하고 발주자의 지원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최적화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프로젝트나 현장 상황에 따라 다른데요. 댐이나 하수 처리 시설과 같이 프로젝트 타입이 모듈화에 타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인도네시아나 태국, 중국 몇몇 지역처럼 저렴하고 노련한 기술자들이 많은 곳은 모듈화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현장이 북극이나 사막과 같이 극한 상황이거나 현장 근처에 노동력이 없다면 모듈화를 극대화하는 것이 이득일 것입니다. 그리고 발주자가 비용과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프로젝트를 필요로 하다면 모듈화를 극대화하는 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모듈화의 장단점을 따져 최적의 모듈 양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 모듈화 양은 여기에서 보이는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합니다. 당 프로젝트가 기술적으로 모듈화를 할 수 있는지, 스케줄이나 커스트 베네핏은 얼마나 되는지, 현장 상황과 모듈 야드의 능력, 현장과 야드 사이의 거리 등 수많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모듈화 양을 결정합니다. 이는 2013년도에 CI 연구팀 283이 연구한 바 있으나 최근 저희 CI 연구팀도 이 토픽에 관해 추가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 플랜트 쪽 모듈화 적용 상황은 어떻게 될까요? 역사적으로 저희는 몇몇 프리패브리케이션 수준을 적용하거나 또는 대부분의 재료를 현장에 가져와서 현장에서 대부분의 일을 하는 방식을 선호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공기 지연이나 추가 공사비 발생, 많은 안전사고 등 많은 문제들이 있어 왔습니다. 현재 상황은 여전히 정통적인 방식인 스틱빌트를 기반으로 하되 쉽게 모듈화할 수 있는 파이프렉이나 벤더 패키지 등을 위주로 약 20에서 35% 수준의 모듈화를 적용하고 있으나 현재 많은 모듈들이 완성되지 않은 채 현장으로 보내지고 있으며 여전히 너무 많은 일들이 현장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방향으로 낮은 수준의 모듈화, 즉 컴포넌트나 서브 유닛 수준이 아닌 높은 수준의 모듈화, 즉 시스템 수준의 완전한 모듈의 제작으로 앞으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 박사 논문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현 모듈화 상황에 대해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현재 Process Equipment, Loaded Pipe Racks,
Utility Equipment, Structural Module, Vessel Vessel 등의 모듈들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보통 현재 모듈화를 할 때 파일랩을 기본으로 포함된다고 보는데 제가 모은 프로젝트들의 경우 대형 높은 수준의 모듈화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프로세스 이퀴먼트나 유틸리티 이퀴먼트 모듈들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 그 파이프렉이 많이 포함되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은 데이터들이 선진사들의 데이터를 모아서 긍정적으로 바이어스가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해 글로벌 선진사들은 모듈화를 통해 평균적으로 약 12%의 공기 단축, 그리고 약 19%의 공사비 절약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모은 모듈화를 적용한 플랜트 프로젝트들은 스케줄, 레이버, 세이프티, 그리고 퀄리티 때문에 모듈화를 많이 적용을 하였고 그중 특히 공기 단축을 위해 모듈화를 많이 적용하였습니다. 모듈화 적용 중 겪었던 어려웠던 점으로 운송, 날씨, 수급 변경 등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중 예상했던 대로 모듈 운송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공기 단축, 공사비 단축, 안전성 향상, 생산성 향상 등의 장점을 가장 많이 얻는다고 보고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프로젝트 추진 요인에 따라 장점이 다르게 획득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모듈화 전략이 프로젝트의 니드에 따라 다른 목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플랜트 모듈화 상황에 대한 마지막으로 CI는 현재 모듈화로 인한 장점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건설사들이 모듈화 프로젝트들을 더 적절하게 계획, 디자인, 수행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현재는 아직 많은 회사들이 잘못 적용하거나 너무 늦게 모듈화 전략을 적용하고 있다고 파악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듈화의 다음 단계인 디자인 표준화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표준화 전략이란 무엇일까요? CI는 표준화를 The Development and Use of Consistent Designs to Align Project Stakeholders, Objectives and Scope to Capture and Optimize Schedule, Cost and Value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 같은 디자인을 반복적으로 적용해 이득을 취하는 전략입니다. 모듈화와 표준화를 적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표준화된 플랜트 디자인을 먼저 개발하고 모듈화를 적용하거나 그 반대로 모듈화된 디자인을 표준화하는 방안입니다. CI 연구팀 283은 모듈화와 디자인 표준화를 둘 다 동시에 적용했을 때 이득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구팀은 현재 모듈화와 디자인 표준화 상황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발전소는 현재 중간 정도의 모듈화 그리고 낮은 수준의 디자인 표준화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업은 모듈화와 디자인 표준화 둘 다 높게 적용하고 있었고요. 다른 프로젝트 타입들은 보시는 그래프와 같이 이렇다고 봤습니다. 중요한 건 보여드리는 예시와 같이 모듈화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모듈화 정도와 표준화 정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디자인 표준화를 프로젝트 수준으로 100% 똑같이 만들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컴포넌트 레벨 표준화 케이스를 보시면 Compressor and Pump Station,
웰패드 사이트, 그리고 fractionation and gas plants가 모듈화와 디자인 표준화를 동시에 컴포넌트 레벨로 적용해 큰 수익을 보았습니다. 또 다른 프로젝트는 시스템 레벨로 표준화 및 모듈화를 적용한 케이스도 있습니다. 모듈화와 디자인 표준화를 동시에 4개의 프로젝트에 적용한 케이스를 보면 약 56 million 또는 13%의 TIC 비용을 아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제가 연구한 많은 표준화 프로젝트들도 많은 비용 절감이나 공기 단축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 아직 한국에는 이쪽 표준화 전략에 대한 관심은 적으시지만 미국을 포함한 발주자들이 디자인 표준화에 대해 관심이 많은 바 모듈화처럼 조만간 가까운 미래에 관심이 더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진행 중인 제 CI 연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최적의 모듈화 양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12월에 시작한 저희 새 연구팀 396은 이 최적의 모듈화를 정하기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 케이스 어널리시스 가이드를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현재 다양한 글로벌 선진사 소속의 18명의 연구팀 멤버들이 연구팀에 참여하고 있으며 격주로 2시간씩 온라인 미팅을 하며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팀은 보시는 바와 같은 문제에 대답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고 특히 언제 모듈화를 계획해야 하고 어떻게 비즈니스 케이스를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답을 하기 위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목표는 좀 더 간단하고 쉬운 방법을 건설사에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건설사들이 모듈화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본 과제는 내년 즉 2023년도에 1차 과제가 끝날 예정이며 1차 과제를 이어서 모듈화 어드밴스 플래닝 가이드를 개발하는 2차 과제가 현재 고려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제 강연을 요약해 보자면요. 모듈화는 잘 적용할 경우 공기 단축 및 여러 장점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모듈화 전략은 적용에 더 많은 계획과 관리 감독이 필요로 하며 불가피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최적화를 통한 모듈화 전략 적용이 필요합니다. 모듈화 전략은 현장 작업을 하던 일을 공장이나 야드에서 제작이나 조립을 하는 단순한 컨셉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많은 회사들이 경험이나 지식 부족의 이유로 모듈화 전략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듈화 전략을 잘못 적용할 경우 쉽게 장점들을 상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표준화가 모듈화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모듈화 전략의 다음 단계로 디자인 표준화 전략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듈화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곧 출간 예정인 제 책에 대해 홍보를 하고 이번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30년 이상 모듈화를 몸담아 오신 모듈화 전문가 마이클 클럽 분과 이번에 책을 썼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출판된 예정인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강연이나 플랜트 모듈화에 질문이 있으시면 제 이메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강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